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뭔가 들떠있다고나 할까요? 레드가 뭔가 경쾌한 레드의 느낌이 납니다. 위원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는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라 지금. 아 그래? 아 그쵸. 위원님이 요즘에 중계도 많으시고 일이 많으셔가지고 원투펀치를 소화하시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랑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제가 왜 들떠있는 레드라고 했냐면 오늘은 이 레드 세트장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게스트분들이 오셨네요. 네, 또. 네. 아우, 정순주를 이겨라 해서 저보다 이렇게 잘한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정순주 이기기가 쉬운가 봐요. 게스트들이 뭐 끊이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아니죠. 굉장히 어렵게 오신 분들인데 위원님 근데 제가 정보를 드릴 게 있어요. 어떤? 여기에 네. 첼시 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레드를 오겠다라고 오. 해서 두 분이 여기로 오신 거거든요. 그분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있네요. 아. 네, 그 첼시 팬으로 계속 매몰돼 있으면 그 미래가 좀 어둡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굉장히 좀 밝은 곳으로 나오고자 하는 열의가 의지와 열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네. 게스트들이 누군지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셨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4살 김인균이고요. 저는 첼시 팬은 아니고 아스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주 아나운서가 옳게 판단을 했어요. 네. 경쾌하네요, 벌써. 네. 근데 그 옆에는 첼시 팬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23살 첼시 팬 이승영이라고 합니다. 첼시 팬인데 롤 모델은 누구라고요? 롤모델은 앞에 계신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아. 롤모델이라서 꼭 레드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첼시 팬이지만 롤 모델이 저다. 굉장히 앞으로 그 융합적인 전망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첼시 바깥에 많은 또 세상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려고 또 오늘 레드에 오셨다는 거. 그럼 본격적으로 레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유럽 클럽의 감독들입니다. 사실 요즘에 유로 2020도 열심히 하고 있고 코파 아메리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지금 유럽 클럽들도 굉장히 바빠요. 감독들이 굉장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팀이 한 15개 내지 한 1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EPL은 없네요. EPL은 아직도 그렇죠. 공석에 뭐 선임 안 한 팀들도 있고 한데 리그별로 정말로 감독 이동이 많은 리그가 지금 현재 2개가 있거든요. 네. 일단 이 두 리그가 조금 중심이 돼서 감독의 대이동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도 벌써 이 정도 이동이면은 다음 시즌 앞두고 정말 올 여름은 감독들의 이동에 따른 또 어떤 재대결의 구도들이 이제 맞아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다음 시즌에는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이동이 많은 두 개의 리그라고 했는데 첫 번째 리그가 좀 가장 많은 게 분데스리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가장 이동이 많죠? 절대적인 수치로만 따지면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보면 세리에아가 조금 더 많기는 한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분데스리가가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가장 많다는 느낌을 줘요. 조명을 많이 받죠. 네, 분데스리가가 많게 느껴지는 이유는 특히 연쇄 이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들이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라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많은 이동들이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드는 인상은 분데스리가가 가장 감독 이동이 가장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분데스리가의 이 감독의 많은 이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독일 최근의 축구의 아버지와 관련된 감독들이 대거 이번 그 이동의 명단에 들어있다는 거. 네. 이 독일 현대 최근의 축구의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이제 랄프 랑닉 감독이거든요. 뭐 단장도 했고 뭐 감독도 했습니다만 이 랄프 랑닉 계열, 랄프 랑닉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그룹에서 많은 감독들이 이번에 새로운 또 잡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일단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독일 축구가 현재 그 랑닉 이후에 그 영향에 힘입어서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돌려막기 같은 부정적인 표현과 이 독일에서의 감독 이동은 거리가 매우 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유능한 감독들이 많아서 네. 팀들이 저 팀의 저 감독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데려와. 그런데 그럼 감독을 잃은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팀도 뭐 멀리 갈 필요 없겠네. 저 팀에도 굉장히 좋은 감독이 있어. 또 데려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긍정적인 이동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랄프 랑닉 계열의 축구를 해왔고 또 랄프 랑닉 사단 안에서 커리어를 발전시킨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독일에서 유망한 감독들, 뭐 이미 뜬 감독들 이 이동이 많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독일이 전체적으로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 지도자군이 매우 또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풍부하고 좋다. 네, 심지어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리그 바깥에서 온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랑닉 스타일의 축구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에서 또 독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범 독일적인 감독들이다. 그 감독들조차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어떤 팀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도르트문트가 웨넨글라트바흐의 감독을 데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웨넨글라트바흐는 프랑크푸르트의 감독을 데려왔고요. 프랑크푸르트는 볼프스부르크의 감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언급된 이 팀들이 분데스리가에서 다 상위권 팀들이죠. 감독들이 못해서 이른바 잘린 감독들 정말 돌려막기처럼 이렇게 채워넣은 게 아니라 좋은 감독이니까 데려오고 또 옆에 보니까 또 좋은 감독이니까 데려오고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이동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쇄 이동의 진원지가 도르트문트만 있는 게 아니죠. 가장 유명한 바이에른 뮌헨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라이프치히로부터 감독을 데려왔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또 형제팀이라고 볼 수 있는 짤츠부르크로부터 또 감독을 데려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또 연쇄 이동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독일의 이제 강팀 레버쿠젠이 또 새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새 감독은 사실은 웨넨글라트바흐가 데려갈 거라는 썰이 많았던 감독이에요. 그런데 웨넨글라트바흐가 프랑크푸르트의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이 감독은 레버쿠젠으로 간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동에 해당되는 인물들 거의 다가 지금 축구와 정말 잘 어울리고 각광을 받고 있는 감독들 상당히 좀 건강하고 흥미로운 이동들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는 대거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듣다 보니까 그럼 그 감독들이 이전 팀하고 붙었을 때 얼마나 또 많이 알고 있을 것이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르트문트가 이제 아시다시피 파브르 감독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독 대행이 들어섰어요. 에딘 테르지치 대행이 들어서서 그래도 시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뭐 테르지치 감독이 계속 갈 거는 아니었고 마르코 로제 감독이 들어오는 걸로 이미 2월에 확정이 됐었어요. 네. 웨넨글라트바흐의 마르코 로제 감독. 그런데 사실 이 로제 감독이 요거 확정된 다음에 웨넨글라트 팬들에게는 엄청나게 좀 야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웨넨글라트바흐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은 시즌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감독이 2월에 벌써 다른 팀 가기로 확정을 해놓고 그 이후 성적도 사실은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빨리 그냥 지금 가. 막 그 팬들이 좀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반응을 마르코 로제 감독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마르코 로제 감독의 자리를 메우는 걸로 확정이 된 프랑크푸르트의 아디 휘터 감독도 요 비슷한 야유를 들었어요. 네. 프랑크푸르트도 사실은 올 시즌 지난 시즌에 정말 잘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충분히 가능해 보였는데 막판에 그거를 못 따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독의 이탈이 좀 미리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조금 더 프랑크푸르트도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팬들도 어찌됐건 아디 휘터 감독에게 또 상당히 또 비난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힘이 떨어졌다 이런 그래서 식으로. 독일이 이렇게 감독 연쇄 이동을 하고 좀 미리 확정해 놓고 하는 게 뭐 다른 리그나 다른 팀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일찍 요거를 좀 이번에는 대거 발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아주 좋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떠나는 게 확정된 감독이랑 선수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전에만큼 경기력이 조금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전한 이동이기는 한데 발표들을 다들 일찍 해버리는 바람에 그거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동은 좋지만 네. 시기는 좋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랄프 랑닉이라는 이름을 또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랑닉 감독과 다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지금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새 감독이 된 마르코 로제 감독 같은 경우는 랄프 랑닉이 디렉터로 있었던 짤츠부르크에서
유스 지도자를 했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유스 지도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짤츠부르크 감독직에까지 오르게 되는 인물이고, 이 마르코 로제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랑닉과의 인연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선수 시절에는 위르겐 클롭 감독의 제자이기도 했었고, 또 토마스 투헬 감독 휘하에서 코치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랄프 랑닉, 위르겐 클롭, 토마스 투헬과 모두 또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아까 짤츠부르크 유스 지도자를 하던 시절에 또 짤츠부르크 A팀 감독이 아디 휘터 감독이었습니다. 네. 아, 요번에 같이 이동한 사나이들 중에 한 명인데, 위넨글라드바우로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코 로제 감독은 랑닉, 뭐 휘터, 클롭, 투헬 이런 사람들과 모두 이제 인간적 축구적 교류적 관계로 다 얽혀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로제 감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매니아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그다지 설명이 많이 필요 없지만, 도르트문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축구에는 매우 적합한 인물이죠. 그리고 웨넨글라트바흐보다는 도르트문트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고생은 했지만, 웨넨글라트바흐보다는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저는 기본 선수들이 더 평균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르코 로제 감독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축구를 조금 더 잘 펼칠 수 있는 곳에 갔다. 로제 감독과 도르트문트의 기본 궁합은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제 감독을 떠나보낸 뮌헨글라트바흐는 프랑크푸르트의 아디 휘터 감독을 4월에 확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꽤 일렀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프랑크푸르트가 뮌헨글라트바흐에게 크게 졌어요. 네. 요 확정한 직후에.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더 열받은 열받죠. 거예요. 벌써부터 뮌헨글라트바흐 감독하냐 뭐 거의 이제 그런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럼 아디 휘터 감독은 그 랄프 랑닉 감독과 어떤 인연이 있느냐? 좀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랄프 랑닉 디렉터가 있었던 짤츠부르크에서 감독을 역임했던 인물이죠. 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또 아주 얽힌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디 휘터 감독의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가 물론 지난 시즌 아깝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치긴 했어도 뭐 보여준 어떤 팀의 경기력, 위력은 분명히 좋았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뮌헨글라트바흐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거뒀던 팀이니까 뮌헨글라트바흐도 기대를 하고 데려갔기는 했을 텐데, 약간의 우려 사항은 있어요. 뭐냐면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8위 이내의 팀들 가운데에서 가장 실점이 많았던 팀이 뮌헨글라트바흐거든요. 네. 56실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실점이 많았던 팀이 사실은 휘터 감독의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53실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뮌헨글라트바흐 팬들 입장에서는 올 시즌보다는 수비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휘터 감독의 프랑크푸르트도 사실은 실점은 많았다는 거. 네. 뮌헨글라트바흐보다 더 좋은 시즌을 보내긴 했어도 실점은 비스무리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뮌헨글라트바흐 팬들이 약간은 좀 의아한? 조금 우려감은 지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에 잘했던 이유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이유는 물론 이제 휘터 감독의 지도력과 경기력도 좋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또 개별 잘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안드레 실바 선수, 필립 코스티치 선수, 네. 가마다 다이치 선수, 이런 선수들이 개인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뮌헨글라트바흐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우려될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케이스는 약간 그 선수들의 개별 퍼포먼스에 조금 의존한 네.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뮌헨글라트바흐 지휘봉을 잡았을 때 뮌헨글라트바흐에서도 예를 들어 안드레 실바만큼 누군가가 골을 넣어줘야 되고, 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휘터 감독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은 약간은 이제 의문점이다. 그렇죠, 물음표가 쳐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디 휘터 감독을 뮌헨글라트바흐로 보낸 프랑크푸르트는 어떻게 되느냐? 프랑크푸르트는 볼프스부르크의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을 영입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직전 시즌 성적으로 보면 결국 볼프스부르크가 프랑크푸르트를 간발의 차로 유로파 리그 쪽으로 밀어내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땄던 팀이 오히려 볼프스부르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성적이 오히려 더 좋은 팀 감독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글라스너 감독도 랄프 랑닉 감독과 또 인연자입니다. 네.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랄프 랑닉 디렉터가 이제 짤츠부르크에 역시 있을 때, 요때 이제
로거 슈미트라는 감독이 짤츠부르크를 지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로거 슈미트 감독 휘하에서 그를 보좌했던 코치가 당시에 올리버 글라스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랄프 랑닉 전체적인 패밀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영입은 나름 괜찮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휘터 감독이 메넨글라트바흐 간 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라스너 감독이 프랑크푸르트로 간 거는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저는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심해라.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프랑크푸르트는 메넨글라트바흐와 마찬가지로 실점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글라스너 감독이 지도했던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전체 팀들 가운데 두 번째로 실점이 적었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첫 좋네요. 번째로 좋죠. 첫 번째로 실점이 적었던 팀이 라이프치히였고 요 볼프스부르크가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건 있죠. 글라스너 감독의 축구는 물론 압박에 있어서의 어떤 타이밍을 잡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현대 축구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팀 스타일은 약간 분데스리가의 디에고 시메오네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그 어떤 두 줄의 아주 수비 예전에 이제 시메오네 감독에 비해서는 약간 평균적인 라인이 그거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프스부르크는 약간 일단 두 줄 수비에 먼저 좀 신경을 쓰는 그리고 좌우 측면 크로스에 조금 의존도가 높은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아마 그런 생각은 하겠죠. 지난 시즌 휘터가 있을 때만큼 공격력은 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약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수비적인 안정성에 있어서는 팀을 잘 추스르는 감독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프랑크푸르트 팬들은 글라스너 감독을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큰 쪽이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더 환영할 것이다. 네, 좀 더 저는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는 그럼 또 감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볼프스부르크는 누굴 데려왔냐면은 박지성, 이영표 선수의 동료였던 네. 마르크 반 보멀. 네, 판 보멀. 저희 때는 그냥 반 보멜 뭐 이랬는데 뭐가 반 맞아요? 보멜 반보말이 맞아요? 판보말이 맞아요? 저는 뭐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판을 권장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반이라고 쓰는 거를 더 저는 권장합니다. 저는 이제 뭘 따라가느냐면 지구촌에서 좀 더 인터내셔널하게 통하는 이름이 뭐냐 실제로 그게 뭐 정말 그 네덜란드 발음 기호를 막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구촌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통하는 방식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국립국어연구원 관계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어찌됐건 이 반보멜 감독을 선임한 볼프스부르크는 약간은 또 우려가 조금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보멜 감독이 조금 쉬었는데 그 전에 맡았던 팀이 어디냐면 PSV 에인트호번이거든요. 에인트호벤. 네. 근데 에인트호번에서의 마무리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에인트호번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은 팀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긴 기간은 아니지만 약간 쉬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볼프스부르크에 오게 됐는데 볼프스부르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챔피언스 리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반 보멀이 와서 챔피언스 리그와 분데스리가의 또 엄청난 경쟁을 병행해야 되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지난 시즌만큼 볼프스부르크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요거는 물음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네, 레버쿠젠으로 넘어가게 되면 레버쿠젠의 감독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 레버쿠젠은 아시다시피 피터 보슈 감독 휘하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하네스 볼프 대행이 들어서서 이제 시즌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네스 볼프 대행은 원래 이제 독일 연령별 대표 지도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독일 19세 이하 감독으로 돌아가게 됐고 헤라르도 세오아네 감독을 5월 말경에 레버쿠젠이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오아네 감독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넨글라트바흐로 간다는 썰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넨글라트바흐가 아디히터 감독을 영입하니까 이제 세오아네 감독은 레버쿠젠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 세오아네 감독은 이제 어떤 인물이냐면 요 분은 좀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6개 국어를 합니다. 6개 국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 스위스 이중 국적자예요. 네. 혈통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를 깔고 들어가고 스위스에서 사용되는 그 여러 나라 말이 다 가능하고 거기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또 비스무리하니까 포르투갈어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6개 국어를 한대요. 그런 면에서도 아주 비상한 사람인데 이 세오안에 감독이 스위스의 바이에른 뮌헨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최근의 바이에른 뮌헨, 뭐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영보이스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이 영보이스에서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가장 최근 시즌에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2위와의 승점 차이가 3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시즌 조금 하고 그냥 시즌 끝났다 할 네. 정도의 압도적인 상황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게 또 3년 연속 우승이고 그 전에 사실 영보이스 감독을 했던 사람이 아까 나왔던 아디 휘터 감독입니다. 네. 휘터 감독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오안의 감독 3년까지 영보이스가 최근 스위스 리그를 4년 연속 재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보이스의 3년 연속 우승을 이끈 감독이 바로 이 헤라르도 세오안의 감독이고 저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세오안의 감독에게 저는 기대감이 꽤 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세오안의 감독 역시도 현대 축구에 걸맞는 압박의 트렌드에 굉장히 능통한 감독이고 특히 이제 압박에 있어서의 타이밍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압박에 의해서 인터셉트를 했을 때 상당히 역동적이고 빠르고 어떻게 보면 좀 다이렉트하다고 할 정도의 공격을 시도해서 네. 상대를 좀 무너뜨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세오안의 감독의 압박에 이은 다이렉트한 스타일이 분데스리가에서 왠지 저는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데스리가 팀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은 그 랄프 랑닉의 영향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점유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 경기를 다들 주도하려고 하고 사실은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수비 안정성을 강화시켜서 사실은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체 리그를 보면 볼프스부르크 같은 유형의 팀이 좀 적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끌어올리면서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팀들이 많아요. 심지어 전력이 좀 떨어지는 팀들까지도. 네. 분데스리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대의 뒷공간을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다이렉트하게 공략할 수 있는 이 세오안의 감독의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먹힐 가능성이 있다. 당할 가능성이 크다. 레버쿠젠이 저는 괜찮은 유형의 감독을 데려왔고 그런데 이 세오안의 감독을 또 레버쿠젠이 데려온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레버쿠젠과 영보이스가 지난 시즌에 바로 유로파리그 32강에서 맞붙었는데 2경기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영보이스가 레버쿠젠을 6대3으로 이겼어요. 큰 점수 차로 이겼네요. 2경기 합계. 첫 경기 4대3, 두 번째 경기 2대0. 네. 그러니까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빅리그고 뼈대가 있는 팀인데 영보이스에게 이렇게 당했어? 레버쿠젠 팬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그 탈락이었는데 그 당시 감독이 이제 바로 피터 보슈 감독이었죠. 그런데 어찌됐건 세오안의 감독은 또 영보이스 시절에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레버쿠젠을 아주 무참하게 무너뜨린 기억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마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웨넨글라트바흐가 또 안 데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아주 좋다고 이제 딱 선임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스타일상으로 분데스리가에서 꽤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에른 뮌헨이 한지 플릭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팀으로 떠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4월 달에 이미 네. 확정을 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한지 플릭 감독이 특히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은 약간 팀 내 갈등설이 많이 좀 불거져 나왔죠. 육관왕의 영웅이었던 이제 플릭 감독은 떠나게 됐고 그런데 이제 데려온 감독은 다들 아시는 젊은 전술 천재 나겔스만이 왔어요. 바이에른 뮌헨에. 물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뭐 기본 멤버가 아주 좋은 팀이니까 나겔스만 감독의 또 아주 팔색조 전술과 잘 어울리면서 또 독일을 계속 이제 평정할 수 있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약간의 우려는 있죠. 요것도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부흥하고 정말 유럽의 왕관을 차지했을 때는 유프 하인케스 감독 그리고 최근에 한지 플릭 감독 아닙니까? 그런데 하인케스 감독과 한지 플릭 감독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포메이션을 뭐 여러 가지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아주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쓰지 않고요. 네. 비교적 고정적인 플랜 A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거기에 이제 융통성을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도 독일적인 어떤 감성, 독일적인 특성을 또 놓지 않는 그런 공통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지 플릭 감독의 엄청난 성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인케스의 재림이네 라는 거를 떠올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나겔스만은 그거보다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좀 더 비슷하죠. 네. 일단 라이프치히에서 사용한 포메이션이 뭐 7, 8가지 되고요. 한 경기 안에서도 막 포메이션이 막 3개 막 이렇게 4개 막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 감독이라서 왠지 이 스타일은 펩 가르디올라를 떠올리는데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펩 가르디올라에 대한 인상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멋진 축구를 하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트로피를 계속 들긴 하지만 왠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난번에 가르디올라 편에서 네, 했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걸 하다가 유럽의 왕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거를 계속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나겔스만도 혹시 이 펩과로 가지 않을까. 우리한테는 하인케스과가 더 맞는데 그거를 또 증명했던 사람이 한지 플릭이고. 네. 그런데 한지 플릭을 내치고 천재를 받아들였지만 천재의 원조는 가르디올라 아닙니까? 뭔가 천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어요. 너무 꼬우지 않을까? 네, 너무 꼬지 않을까. 그냥 좀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도 이전에 라이프치히까지 승승장구한 것과는 매우 다른 부담감을 이제는 느끼게 될 그렇죠. 겁니다. 예, 바이에른과 라이프치히는 또 다르죠.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고 라이프치히는 역시 짤츠부르크의 제시마시 감독을 데려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수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겔스만이 떠나는 날에는 아마 마시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저는 마시 감독도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갔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적 축구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겔스만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역시 또 나겔스만과 더불어서 이 마시 감독도 랄프 랑닉 사단의 일원이지만 나겔스만 감독은 랄프 랑닉 감독과 이제 인연이 호펜하임 감독을 랄프 랑닉이 수행할 때 유스 코치로 들어왔던 사람이 나겔스만이거든요. 그리고 랄프 랑닉 감독이 이 나겔스만 감독을 라이프치히 다음 감독으로 내정을 하고서 자기가 또 감독을 하고 바로 이제 물려줬던 역사도 있어요. 그런 또 인연이 나겔스만 감독이 있는가 하면 이 제시마시 감독은 랄프 랑닉 감독이 바로 그 나겔스만에게 물려주기 직전에 라이프치히 감독을 직접 했었는데 네. 그때 코치가 제시마시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랄프 랑닉, 제시마시, 율리안 나겔스만이 다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마시 감독은 저는 약간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짤츠부르크가 오스트리아 리그를 평정하는 것과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독일의 다른 강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챔피언스 리그도 역시 또 병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과연 또 라이프치히 팬들의 눈높이에 맞을 정확하게 것인가. 맞출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조금 요거는 뚜껑을 열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데스리가의 감독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세리에아가 더 많다고. 이 세리에아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팀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세리에아는 분데스리가와는 컨셉이 좀 다르죠. 네. 피를로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구관이 명관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이 왔죠. 네. 알레그리 감독이 유벤투스 감독을 그만둔 이후에 사실 알레그리 감독의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길게 쉬고 있다가 네. 결국은 또 이제 다시 왔죠. 유벤투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AS 로마는 뭐 잘 알려진 대로 파울루 폰세카 감독 떠난 자리에 조세 무리뉴 감독이 왔습니다. 최근에는 폰세카 감독이 토트넘으로 온다는 또 얘기가 강하게 퍼져 나오면서 이거는 감독 트레이드냐 뭐 이제 네. 이랬는데 폰세카 감독이 토트넘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조세 무리뉴 감독이 지금 로마에 왔고 나폴리는 제나로 가투소 감독이 떠난 자리에 가장 직전에는 이제 인테르 감독을 하고서 조금 쉬고 있었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인테르 밀란으로 떠났죠. 네. 인테르 밀란은 콘테 감독이 이제 떠난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갔는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떠난 자리에 유벤투스 감독을 끝내고 역시 조금 쉬고 있었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왔어요. 이 이탈리아는 물론 시모네 인자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를 단연간 꽤 괜찮게
꽤 성공적으로 트로피도 뭐 아주 큰 트로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트로피를 3개를 들어 올리면서 네. 5년 동안 라치오를 잘 이끌었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감독이 이제 인테르로 갔는데 나머지 이제 감독들을 보면 다시 돌아온 그렇죠. 그런 다시 문제가- 돌아왔고 나이도 좀 적은 편은 아니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쉬고 있었던 감독들도 있고 그래서 독일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맞아요. 독일은 완전히 그 현업에서 좋은 성적도 계속 올리고 있고 뭐 이런 감독들이 연쇄적으로 막 자리 이동을 막 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보면은 다 거물이고 거장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이 감독들에게 지니는 모든 팀들의 공통적인 다소간의 우려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 맞을 것이냐. 그렇죠. 저 감독들이 과연 자신의 절정기의 모습을 우리 팀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주 절정기는 아니더라도 절정기의 한 8, 90%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우리 팀에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공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할 텐데 일단 저는 그래도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일단 단순한 차원에서 좀 있다. 뭐냐면 폰세카 감독이 있을 때 로마가 지난 시즌에 세리에A 10위권 안에 드는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네. 10등 안에서 최다 실점이 로마였어요. 58실점. 그러면은 요런 팀의 경우에는 무리뉴 감독의 좀 안정지향적인 전술이 어느 정도 좀 잘 맞는다. 시대가 지났다, 뭐 좀 옛날식이다라는 얘기는 듣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정성은 깔고 가는 면이 없지 않아는 있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도 좀 기대할 만하고 그리고 라치오 팬들은 역으로 또 좀 사리 감독을 기대할 만하다. 네. 그러니까 사리 감독이 첼시에서나 뭐 그리고 유벤투스에서나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고 좀 마무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 감독은 아직도 연령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현대 축구 트렌드에 기본적으로 맞는 감독이고요. 그게 뭐 나이의 문제는 꼭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치오 팬들은 제 생각에는 사리 감독에게는 아직도 취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라치오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공격적이고 이런 팀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리 감독은 좀 아마 라치오 팬들이 기대를 할 거고 뭐니 해도 이제 우승팀이었던 그 인테르에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다 이거는. 콘테 감독이 쓰던 포메이션과 인자기 감독이 라치오에서 또 장기간 썼던 포메이션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두 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포메이션도 비슷하고 그 포메이션으로 엮어내는 축구의 내용 또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콘테 감독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딱 떠오르는 후보가 시모네 인자기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 입장에서는 역시 약간 부담은 되겠죠. 이제 라치오에 비하면은 이제 인테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야 되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이제는 유벤투스나 뭐 밀란 뭐 아래로 보내고 계속 좀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쨌든 인테르와 시모네 인자기 양자는 가장 무난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세리에A 감독 이동 얘기할 때 요 한 명은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리에A 안에서 뭐 바뀌었다거나 세리에A로 들어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세리에A로부터 다른 리그로 나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샥타르 도네츠크로 간 사수올로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 네. 이 감독은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사수올로가 근자에 상당히 멋진 축구를 보여주면서 성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제르비 감독에 대해서도 현지 관측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았었죠. 이탈리아의 빅클럽이 데려갈 거야. 사수올로가 워낙에 좋은 축구를 하면서 또 순위도 좋으니까 데려간 데가 어디냐? 우크라이나 강호 샥타르 도네츠크에서 데려갔어요. 샥타르 도네츠크는 이 데제르비 감독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리그의 패권을 쥘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짤츠부르크가 바이에른 뮌헨 노릇하고 스위스에서는 영보이스가 바이에른 노릇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근년에 있어서는 샥타르 도네츠크가 지존이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는
코로나 변수 같은 것도 좀 많기는 했지만 직전 시즌에 샤크타르가 마침내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영거푸 우승하던 타이틀이었는데 그 샤크타르가 그거를 뺏겨서 어떻게 보면 이 사스올로의 정말로 전망 좋은 감독인 데제르비 감독을 데려간 거예요. 다시 가져오려고. 네, 이 데제르비 감독은 아마 세리아 팬분들은 조금 아쉽긴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로 내줬으니까. 그쵸. 사실은 이탈리아 안에서 좀 더 큰 클럽으로 갈 게 예상이 됐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감독 얘기는 제가 약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쭉 세리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첼로티 감독이 왔잖아요. 그렇죠.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로 돌아온 거는 약간 그 세리아 컨셉과 조금 유사한 느낌이 나죠. 네. 스팔레티, 알레그리, 사리, 무리뉴 뭐 이런 감독들과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풍족한 상황이 아니고 맞아요. 물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래도 대역급을 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선수들은 이제 떠나는 걸로 확정된 선수들 플러스 점점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진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팀 사정이 쉽지 않고 사실은 지단 감독이 전체적인 레알의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은 직전 시즌에 잘한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높이 올라갔죠. 리그에서도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1등이냐 2등이냐를 다퉜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단 감독은 레알을 떠나게 됐고 레알 입장에서는 지금 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좀 안전한 선택을 했어요.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레알 마드리드와 안첼로티 감독의 이 관계를 봤을 때는 안첼로티 감독은 아무리 좀 팀이 어려워도 팀 내에서 갈등이나 사단을 일으킬 사람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알 입장에서는 지금은 팀의 어떤 정책에 좀 잘 따라주면서 선수들하고도 좋게 지낼 수 있는 좀 뭉치게 해줄 수 있는. 예, 지금은 그냥 팀에는 좀 조용한 리더십의 캐릭터가 지금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레알이 절정기를 구가하는 선수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DBC, 뭐 모드리치, 뭐 그런 시절이 뭐 얼마 전에는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안첼로티 감독처럼 꼭 푸근한 감독이 아니더라도 네. 날카롭고 조금 신경질적인 감독이 오더라도 사실 이런 정도 member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약간 선수들을 잘못 다룬다거나 약간 또 구단하고 시비가 걸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레알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캐릭터가 무난하고 매너 좋고 성격 좋고 이런 사람이 좋다. 안첼로티 감독의 또 다른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일단 있는 선수들을 딱 보고 나서 안첼로티 감독은 A라는 전술을 써봐요. 이거 좀 그렇게 100% 잘 돌아가진 않는데 그러면 또 B를 써봐요. 막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해봐요. 있는 선수들에 맞춰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답을 찾아요.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찾아내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항상 보면은 리그 우승 트로피가 좀 커리어에서 적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리그는 사실 장기전이라서 시즌 초반부터 승점을 좀 많이 따야 되는데 그런 데서 조금 약한 시행착오가 거죠. 좀 있구나. 시행착오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 대신 토너먼트에서는 아주 강했죠. 왜? 결국은 그러니까 토너먼트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단계는 이제 2월, 3월, 4월, 뭐 5월 이때 오잖아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고전까지는 좀 시행착오를 하다가도 겨울쯤 되면 이거 이제 정답을 찾아요. 완성형이 돼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토너먼트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토너먼트 우승은 전문가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리그 우승 트로피는 조금 적죠.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있는 선수들에 좀 맞춰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 사람이 필요해요. 안첼로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지금의 레알에는 요모조모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볼게요. 이강인 선수가 우리 항상 한국 팬들은 걱정이잖아요. 근데 또 발렌시아에도 새 감독이 왔단 말이에요. 네. 이강인 선수가 좀 어떻게 기용이 될 수 있을지. 이강인 선수는 좋은 이적할 팀을 알아보는 게 좋죠. 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발렌시아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그렇게까지 많이 남아 있느냐? 별로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지금 발렌시아 팬들이 요즘 좀 시쳇말로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 동네 팀이 잘 나가거든요. 지금 옆 동네 팀은 어디냐? 비아레알. 비아레알이 얼마 전에 유로파리그 트로피도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아레알의 멤버를 보면
발렌시아에서 키운 선수, 발렌시아에서 보낸 선수, 발렌시아가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 심지어 네. 그런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비아레알이 유로파 리그를 제패를 했어요. 아, 거기에는 물론 에메리 감독도 예전에 발렌시아와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도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상황을 개선할 조짐이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렌시아 팬들이 계속 지금 구단주에 대해서 뭐 나가라, 뭐 아웃, 탄원과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전체적인 최근의 발렌시아의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팀 자체도 좀 좋은 팀에 이왕이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발렌시아 팬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고 지금 이 구단주 체제가 계속되는 한은 그렇게 아주 좋아질 것 같지도 좀 않고. 희망이 잘 안 네, 보여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이 왔습니다. 발렌시아에. 그런데 보르달라스 감독은 헤타페에서는 정말 전무후무 불멸의 업적을 쌓았죠. 저는 사실은 뭐 중계하면서 보르달라스 감독 헤타페에 쭉 있으면 헤타페에서 퍼거슨 감독처럼 생각하는 아주 영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도 않더군요. 나중에는 이제 약간 마찰도 생기고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헤타페는 아마 유럽 축구 매니아 분들이라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활동량을 일단 제1의 무기로 삼는 팀이에요. 활동량과 압박. 거기에 좀 심하게 말하면 헤타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년에 몇 년 동안 라리가에서 항상 시즌 끝나면 파울 1등, 네. 파울 가장 많이 한 팀. 헤타페가 그 왕좌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팀들에 비해서 무지막지할 정도로 파울을 많이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랑은 안 선수가 맞네요. 좀 안 맞죠. 이강인 선수의 강점과는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감독 아닌가. 그러니까 발렌시아는 저는 나름 감독을 잘 선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헤타페에서 이미 검증이 될 대로 됐고 발렌시아의 지금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역시 보르달라스 감독 같은 스타일이 발렌시아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강인 선수 같은 어떤 재간 있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에게는 조금은 아닌. 네. 네, 그러니까 감독과의 기본적인 컨셉적인 궁합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어쨌든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럽 클럽의 이제 이적 시장 감독들의 이동에 대해서 쭉 알아봤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우리 게스트분들이 함께 했잖아요. 이승영님하고 김인규님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저희 편집본하고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아니 별로 안 멈추시고 쭉 축구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고 편집 신기하죠? 네 똑같아요. 축구도 축구장에서 직관하는 게 제일 재밌듯이 원투펀치 돌파 여기서 직관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가졌고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블루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